예,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수가 1,700명이 넘어왔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신속한 피해 복구와 후속 대책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국정원 특별활동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어제 사퇴한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을 오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할 예정인데 여의도에 사정 한파가 불 조짐입니다. 이 시간 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전국 상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3일이 됐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원내 교수단체 세 분 대변인 모셨는데 첫 대담 주제는 아마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자, 그동안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여야 정치권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 이번 포항 지진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 지도부 바로 포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요. 위로의 말씀도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쪽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재민이 1,700명이 넘습니다. 이후에 이제 피해 상황이 점점 짙게 된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피해 규모도요.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후속 대책도 좀 많이 수립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뭐 정부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식 좀 들려서 예전보다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건 평상시에는 사실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재난이 당하거나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조치를 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이번 아마 지진 사태에서는 굉장히 그 재난 문제도 빨리 갔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진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이 현장에 일단 빨리 급파됐고요. 예. 그리고 그 현장의 목소리가 바로 최고 책임자까지 전달되는데 빠른 시간에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의사결정이 빠르게 전달이 돼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적인 동요거든요. 예. 그 부분에서 아마 지난 세월호나 아마 경주 지진보다 많은 국민들이 좀 안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내려갔죠? 예, 내려갔습니다. 예. 당연히 뭐 재난에 여야가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각오로 우리 대표께서 내려가서 직접 그 아픔을 들어보고 위로의 말을 건넸고요. 예. 실제로 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진 문제를 그냥 던져두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어떤 연구를 새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문제 좀 벗어났다고 다들 생각해 왔는데 그랬죠.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밝혀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연구를 확실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혹은 뭐 안전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내진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뭐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원전 괴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원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불안한 심리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담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단을 하고 실제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원전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내진 설계를 더 다시 해서라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현장에 답이 있는 거죠. 현장을 그 여야 정치권이 다 같이 간 거에 대해서는 보기 좋은 모습이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게 사실 벗어난 거죠, 사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미 5.8이 한 번 있었고 올해 포항이 5.4잖아요. 그리고 여진까지 따진다면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본다면 이제 지금 뭐 정치권 일부에서는 활성 단층에 관련된 지도를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책도 같이 좀 그 강구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지진이 나서 집에서 그냥 몸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안전한지 불안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전 검사를 빨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뭐 짐이라도 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이 좀 긴급하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로서도 특별 재난지구 이제 선포라든지 그다음에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ABB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선 지원하고 그
후 대책을 좀 마련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을 걸로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부가 대책에 만재를 좀 기해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진 안전지대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어떤 뭐 전문가들도 많고 경보 시스템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게 해상에서 뭐 쓰나미 이런 거 거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보 시스템을 만드는 예. 그런 중장기적인 아마 계획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포항 지역에 계신 분들, 자, 정치권 한 번의 방문으로 우리들의 어떤 고통, 어려움을 다 알겠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분명히 좋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확실히 줄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뭐 정부 또 자치단체, 기업들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좀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혹시 뭐 세 분 중에 자녀들 중에 뭐 수험생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세요? 예. 예, 그럼 잘 됐네요. 김철근 대변인 어떻게 수능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네. 예. 이제 학부모이신데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우선 그 60만이잖아요 수험생이. 예. 그런데 수험생들이 일주일 더 연기됨으로 인해서 수험생이 갖는 심리적 부담감, 그다음에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걱정인 게 뭐냐면 그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시험지죠, 시험지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그 우려가 많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아이 같은 둘째 아이인데요. 예.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예, 그렇죠. 했으면 좋겠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예, 그런 게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위로를 좀 했어요? 제가 뭐 특별히 하여튼 예. 나머지 일주일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나머지 일주일 그 마음가짐을 다시 예. 잡고 예. 좀 유종의 미를 예. 거둘 수 있도록 예. 좀 해라 이렇게 예. 이제 좀 격려도 하고 알겠습니다. 꼭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자, 자연재해로 수능이 이렇게 연기된 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걸 결정을 했다 이래요. 청와대 참모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그 통치권자의 결정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용환 대변인께서? 예. 뭐 일단 현장에 갔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예. 적절하게 조언을 했다고 듣고 있고요. 예. 뭐 여진 때문에 그 다음 날 만약 수능을 하게 됐을 경우에 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된다. 이런 적이 있고 이런 적이 있은 다음에 대통령이 그에 대한 결단을 내린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건 뭐 당연히 대통령이 내려야 될 결단이 생각하고 예. 그 자체는 아주 결단을 잘 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뭐 아까 현장 이야기 나왔는데 가능하면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이러면 보다 더 나았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예. 또 일단 어쨌든 그 연기 결정을 내렸으니까 연기 결정에 따르는 혼란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예. 뭐 우리 대변인께도 옆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수능 학생들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어떤 뭐 여행사들 다 취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수년으로 계속 발생이 되는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같이 아울러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아마 저는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인권이라는 거는 어쨌든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마 그대로 시험이 시행됐다 그러면 여진도 있었을 것이고 포항 지역의 학생들은 아마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잘 했고 그리고 약간의 불편함들을 감수하는 것이 예. 모두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예. 측면에서 어떤 인권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지난해 경주 지진 후에 지진과 관련된 46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 이후에 6건만 통과됐어요. 국회의원들이 좀 게으름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재해 관련 법안들을 좀 신속히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경주 지진이 최초로 좀 크게 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일회성으로 좀 사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그거에 관련된 법안은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건 예. 정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합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그 필요한 법안들 빨리 처리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도 법안 문제는 뭐 굉장히 당연히 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예.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진이 예상되는 지도를 만든다든지 전문가를 만든다든지 어떤 경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어떤 그 법 제도적인 어떤 그런 보완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한 목소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만들 법안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해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다른 한 명이죠.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뭐 사실 변호사 출신 대변인께서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이 법적인 문제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박근혜 전 정부에서 국정원장 3명이 사법처리 위기에 넣었고 2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 또 검찰은 지금 재청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 대변인. 예. 저희 당 입장은 끝까지 불법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처벌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정치 보복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이야기들은 혹시 그 다른 요소들도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러니까 현재의 야당, 과거의 여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판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되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성격의 문제인데요.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전전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는데 그 단절되어져 가지고 전 정권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왜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도 다 밝혀져야 국민들이 정치 보복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어쨌든 현재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과거 전 정부의 국정원이 전부 지금 구속이 되었거나 구속되는 위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 정부에서 그 이전의 그 진보 정권의 정부에서는 저희들이 그와 같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특수활동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이전의 것까지 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그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필요 없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오픈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에서 나오는 그 국정원과 청와대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 그 국정조사 논의는 뭐 어떻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당연히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특수활동비가 과거의 진보 정권 하에서도 그 특수활동비가 인정이 되고 실제로 사용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인정되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실제 사용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특수활동비가 갑자기 보수정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나온 것이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필요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논의 작업, 그러니까 절차를 구체적으로 밟으실 계획인가요? 계획입니다. 계획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 사상 초유의 일이죠. 국가정보기관이 대선 댓글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연예인, 유명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고 방송 장악 문건 나오고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 공작 얘기 나오고 이제는 국정원에 국민들이 낸 세금을 왕실 내탕금 갖다 쓰듯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민주주의 원칙과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국정원장이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남재준, 이병기 국정원장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이병호 국정원장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지금 불구속이 된 거죠.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이병호 국정원장이 법원에 가서요. 법원에 가서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 그래서 갖다 준 거다라고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사람의 국정원장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사유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 허리가 좋지 않아서 또
구치소 밖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들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지금 상황이라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네네. 예, 민주당 쪽 생각은 일단 뭐 이게 저 부대변인 입장보다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예, 보면요. 예, 예. 아마 그 남재준 전 원장의 구속은 불가피한 걸 봅니다. 처음에 갖다 준 분이기 때문에 예. 시작을 한 분이고 아마 이병기 원장이나 이병호 원장 중에 누구를 아마 전부 구속시킬 경우에는 좀 뭐 그런 야당의 비판도 있었고 이래서 부담이 있었을 텐데 둘 중에 누구냐라 본다면 아마 이병기 위원장은 이제 증액한 부분이 크고요. 예, 5천만 원씩 그다음에 이병호 원장은 전체 갖다 준 돈이 좀 많아요. 20억 정도인데 이분이 아까 말씀처럼 이제 좀 자백을 했고 이런 부분이 아마 좀 고려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방문 수사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과 별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실세였죠.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줬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현수 전 기조실장, 네. 그렇죠.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증거 정황들을 확보를 했다. 검찰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자, 친박에게까지 친박 7세였기 때문에 네네. 검찰의 칼날이 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야권에서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 최경환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 지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 지냈습니다. 그래서 친박 실세로 불렸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돈을 갖다 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예산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예. 부처에 대해서 예. 예산에 국정원의 예산을 좀 늘려서 그 돈에서 아마 좀 이제 뭐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부총리를 사실 지휘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더 많은 돈이 갔다는 얘기는 청와대 그만큼 더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청와대에 준 돈과 예. 최경환 의원에게 준 돈은 결국 같은 취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환 의원 쪽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이다, 뭐 물타기가 의심된다, 뭐 더 심한 말도 지금 했는데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고요. 자, 이 대변인 어떻습니까? 예, 일단 본인이 뭐 강하게 뭐 언급하기 힘들 정도였던 용어까지 써가면서 예.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니까 일단 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밝히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영수증도 잘 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혹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해서 그 용처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의심만 많이 있는 상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현 부대변인은 뭐 예산 로비까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부분들은 예. 결국은 뭐 의혹 제기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사실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진술과 그다음에 당사자인 최경환 의원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건 대단히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상납한 게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실세들에게도 사실상 이런 국고를 썼다는 게 예.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예, 그게 사실관계 자체가 정확히 안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예.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고 예. 사실관계가 이게 사실이라면 예.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저도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은 특수활동비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 정보장교를 했는데요. 그 국정원이 이제 정보 뭐 기무사라든지 뭐 각군 정보장교들이나 이 근무관들한테 특수활동비 줍니다. 대신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받아가는데 저도 한 3년 근무하면서 보니까요. 이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거의 눈먼 돈입니다. 부대장이 거의 임의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도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돼요. 그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어떤 국회 통제권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네네. 있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계속 그러니까 나오는 거. 특히 이제 국정원에 관련된 특수활동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와 청와대를 비롯한 특수활동비가 다 있어요. 국회도 있고. 근데 그것은 거의 세세하게 다 국회에서 들여다봅니다. 네. 근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거의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국회의 통제와 예. 그 권한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검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방금 이제 뭐 야권 인사 얘기도 했는데 여권의 청와대라고 해야 되겠죠. 청와대 고위 인사죠. 로까지 칼날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발
한정에 한파가 불고 있다, 사정에 한파가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키워드를 이걸로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병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한국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검찰이 전 수석이죠. 오늘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사법 처리될 경우에 청와대로서는 굉장히 부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첫 또 사실은 고위 청와대 전 수석이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인사라인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무수석을 6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인사 검증을 할 때 예.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도 상당히 많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상당히 퍼져 있는 건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다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했다면은 이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무수석에 임명하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 청와대의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에 책임이 있다. 예. 더군다나 6개월 만에 대통령 정무수석이 비리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청와대로서 뭐 상처뿐이 아니고요. 예. 큰 내상이 있겠습니다만 예. 도덕성의 내상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예. 저는 누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지 않느냐. 예. 정무수석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차관급 이상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또는 뭐 같은 비슷한 유형으로 7명이 낙마를 했는데 예. 그것까지 더한다면 제가 보는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타겟이 전 수석이 된 거 아닌가 이런 게 세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육참골단했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청와대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야당 쪽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당연히 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는 건 당연하고요. 특히 뭐 스포츠와 좀 관련돼 있고 사실 제3자 뇌물 형식을 띠고 있고 본인이 원내대표 시절에 지금 과거의 미방이 현재 과방이 위헌이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처벌받는 건 당연한데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이게 뭐 쉬쉬하고 있었지만 알려진 사실이었고요. 다만 이게 알려진 시점 자체가 변창훈 고검 검사가 자살했을 때 그와 같은 것이 갑자기 터지게 된 점을 비춰보면 뭐 물타기 수사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어디까지 성역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뭐 언론의 보도이긴 하지만 청와대 어떤 뭐 실세와 어떤 권력 투쟁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그 현 정권과 청와대가 독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여당도 청와대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할 정도로 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나마 야당과의 끈을 가지고 있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번에 낙마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청와대의 독주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그 현 정부나 여당이 뭐 야당의 이야기들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오히려 이 기회에 본인들이 육창골단이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어떤 그 독주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지도 의심스럽게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쪽에서는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이제 청와대와 또 여당 정치권의 메신저 역할도 해주고요, 가구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제 공석이 됐습니다.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물론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뭐 사퇴를 한 거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 뭐가 있냐면 저는 이게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라고 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사실은 국정원이 뭐 원장이 독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사전 보고한다든지 이런 걸 없앴거든요. 근데 보수 정권 9년 동안 되면서 그게 다 이제 환원이 됐는데 이번에 저는 그걸 좀 보여줬다고 봅니다. 사실 사전에 뭐 청와대 같은 데 보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했다는 거. 제가 보기엔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안보 영수회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예. 청와대가 지금 그럴 형편이 좀 어렵게 됐어요.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각 당도 지금 상황이 뭐 여의치 않은 상황 아니겠어요? 특히 예. 바른정당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이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 대표님. 이제는 대표 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기다리고 연락 오기를? 당연히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단독 영수회담이고 예. 꼭 우리 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대통령께서 야당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한국 전역만 목적으로 여러 명을 모아가지고 그냥 대충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나서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 속에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좀 시간도 길게 좀 주시고요. 사실 밥 먹는데 1시간 정도 만나가지고 여러 명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은 언제든지 오케이만 해주시면 예. 가서 당연히 만나야죠. 알겠습니다. 국민당은 빼고 그럼 1대1로만 하자는 게 국민당을 하면 아니, 아니야 저희는 여쭤봐야죠. 1대1로 하라는 저희는 1대1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야기하지 뭐 그런 거 않았어요. 없습니다. 예, 예. 없고 예. 다양한 형식으로 구애 없이 그 여야가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과 테이블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1대1로 하셔도 좋고 예. 그러니까 여건과 상황이 맞는다면 예, 다 예. 같이 또 보는 것도 좋고 음. 그래서 그런 방식대로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은 예. 항시 하시라도 예.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걸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국가를 제대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척점에 서서 밖에서만 계속 얘기하는 상황이 된다면 예.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한 상황에서도 그걸 못 한다. 예. 그럼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미국 방문 기간에 그 영수회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추미애 대표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네네네. 이제 미국 방문 중이신데 한미 FTA 관련해 가지고 정부 방침하고 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엇박자난 거 아닌가. 여당의 대표로서 적절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있었을 때 좀 비공개로 해야 될 발언을 하는 바람에 외교 결리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일단 그 쪽에서? 한미 FTA 부분은요.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사실은 폐기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금은 폐기보다는 이제 개정 수준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통상절차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 이후에 그 절차에 따라서 뭐 공청회도 하고 국회 보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협상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다. 예. 특히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 예. 추 대표는 그러면 우려가 돼서 그렇게 그럼 아마 농산물 이야기를 개방에 하는 대한 건가요? 압력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거에 대한 어떤 협상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미 정상회담 그 발언 부분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언론 보도와 좀 조금 좀 달리 보도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뒷얘기를 아마 하는 과정에 나온 예. 얘기 아닌가 여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예. 자, 안철수 대표 단트론 좀 전문가였던 다시 펴신다고 하는데요. 이거 참 어느 정도로 펼지 모르겠어요. 근데 펼 수 있을런가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대도 굉장히 만만치 않고 뭐 21일 끝장 토론 이건 뭐 단신 끝장 토론은 아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그 창당 정신과 그다음에 당의 강령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 저희 당의 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울러서 그 세력을 사회의 중심, 국가의 중심, 국민의 중심으로 세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도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개혁주의를 확장시켜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의 길로 가겠다. 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나아가서 뭐 통합 얘기까지도 뭐 열려 있다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선 선거연대까지는 가능한 선에서 그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일정의 사정 변경이 좀 생겼죠. 이 논의 처음 출발했을 때는 바른정당이 20명의 원내교섭 단체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9분이 탈당을 하고 11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이 어느 정도 좀 줄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력이 그 바른정당하고 굳이 우리가 연대나 통합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1990년도에 3당 합당을 하고 3당 합당에서 소외됐던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과 당시에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던 이기택, 노무현 등의 그 조그만 꼬마 민주당하고 합당을 합니다. 그 합당을 할 때 엄청 후하게 쳐준 겁니다. 그 조그만 꼬마 민주당을 50대 50에 그 당대당 통합을 해서
같이 그 당을 만드는 그 민주당하고 신민당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제3당들이 자민련이든 통일국민당이었던 이 제3당이 결국은 길게 가지 못하고 소멸했던 것이 양당으로 수렴되는 구조에 끊임없이 예.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은 3당이 영토를 확장하고 그 힘을 키워나가서 3당에서 2당으로 올라설 수 있고 2당에서 1당으로 올라설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줘야 된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지금 바른정당하고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부부싸움도 하고 예. 그 자식하고도 이견이 있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을 같이 하는 스펙트럼이 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서로 논의의 시작입니다. 21일이 논의의 시작이고 시작이다. 예. 의원총회 하고요. 그다음에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원외 지역위원장 예. 회의하고요. 그다음에 당원들의 충분한 의사를 듣고 아마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또 정당이 좀 시끄러워야 관심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en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